넌 끝났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새벽 4시 37분.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니요, 원장님. 끝난 건 당신입니다. 2017년 11월 서울 성북구 기자회견장.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15년간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62세 요양보호사 박정희. 아니, 전직 여경 박정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보다 4개월 전 평범했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62세 여성 박정희 씨.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녀의 지난 4개월을 따라갑니다. 침묵에서 용기로, 비겁함에서 정의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한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오후 9시 50분, 저는 실버타운 해맑은 집 3층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낡은 복도에는 노인들의 고른 숨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신음소리만 섞여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성북구의 여름밤 풍경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편의점 간판 불빛, 귀가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 일상 속에 조용히 숨어 살고 싶었습니다. 301호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자 할머니 방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침대에 앉아 계신 영자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78세, 중증 치매. 의료 기록상으로는 현실 인식이 거의 불가능한 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만 보면 반응하셨어요. 아가 왔구나. 딸 같아. 너무 딸 같아. 할머니의 마른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가락에는 은빛 나비 모양의 로켓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남편이 젊은 시절 선물했다는 할머니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딸이에요. 이제 주무셔야죠. 저는 할머니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딸 같다는 그 말이 자꾸 가슴에 박혔거든요. 15년 전 저에게도 딸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죽기 전까지는요. 할머니가 잠드신 걸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시계를 보니 10시 20분이었어요. 30분 뒤면 야간 근무조와 교대할 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쿵. 복도 끝, 원장실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이 미친 말 안 들으면 진짜 죽는다? 정태수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보호자들 앞에서 보이던 그 자상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낮고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죠.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 여자 노인이었습니다. 탁, 탁. 뭔가 단단한 것으로 때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다시 한 번만 돌아다녀 봐라. 진짜 묶어놓을 거야.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니,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내가 나서면 또 누군가 다친다. 2002년 12월 3일. 제가 담당하던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던 날. 10살 딸 지수가 방 안에서 타 죽었던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물을 따랐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원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는 척했어요. 박 선생, 아직 있었어요? 정태수 원장이 간호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178cm의 다부진 체격, 짧은 스포츠 머리, 그리고 언제나처럼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네, 원장님. 곧 퇴근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요즘 박 선생 덕분에 환자들이 안정적이에요. 특히 301호 영자 할머니, 박 선생 아니면 아무도 못 다루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웠습니다. 10분 전 그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다음 달 급여에 소정의 보너스 넣어드릴게요. 그는 손을 흔들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괴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죠. 나도 마찬가지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비겁한 괴물. 밤 11시 교대 근무자가 왔습니다. 박쌤 수고하셨어요. 응, 오늘 특이사항 없어. 301호 할머니만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줘. 알겠습니다. 저는 분홍색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62세 치고는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요양원을 나서니 7월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습하고 무거웠죠.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이 시간엔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왔어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연건, 문자 연건,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20년 전만 해도 제 휴대폰은 항상 울려댔습니다. 성북서 여경들의 단체 카톡방, 피해자, 가족들의 감사 전화, 남편의 퇴근 확인 문자.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 이혼했고, 딸은 죽었고, 동료들과는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탑승해서 맨 뒤 창가에 앉았어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똑같은 하루를 살겠지.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며 조용히 비겁하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딱 한 달 뒤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영자 할머니로부터 올 거라는 걸.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새벽 4시 37분. 휴대폰 진동이 저를 깨웠습니다. 원룸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저는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맑은 집 당직실. 이 시간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박정희입니다. 박 선생님, 최 간호사예요. 지금 301호 할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최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계단에서 떨어지셨어요. 지금 119를 불렀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휴대폰을 든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제가 지금 갑니다. 옷을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아직 어두운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간간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시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가 새벽에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10분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옮기고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몸, 그 아래로 드러난 작은 손 하나. 할머니, 제 입에서 작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유가족이세요? 아니요, 요양보호사입니다. 현장 도착 시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두개골 골절, 뇌출혈로 추정됩니다. 사망.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요양원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뒤에서 정태수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새벽 5시인데도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다림질된 셔츠, 그리고 여전한 비즈니스 미소.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301호 할머니가 새벽에 배회하시다가 2층 계단에서 실족하신 것 같아요. 배회요? 네.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밤에 정신없이 돌아다니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라는 듯이. 할머니는 혼자 걸으실 수도 없으셨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치매 환자분들은 순간적으로 힘이 세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쨌든 유가족분들께 연락드렸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될 거예요. 사고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20년 전 여경 박정희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CCTV는 확인하셨어요? 아, 그게 2층 계단 쪽 CCTV가 마침 고장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수리업체에 연락해놨는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마침 고장.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원장님, 실례지만 사망 시각이 정확히 언제였나요? 새벽 3시 50분쯤으로 추정됩니다. 당직 간호사가 4시 순찰 때 발견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주무셨습니다.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으셨죠. 그런 분이 새벽 3시 50분에 갑자기 일어나 계단까지 갔다? 말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충격 받으셨을 테니 조퇴하셔도 괜찮아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1호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반쯤 흐트러져 있었고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할머니가 늘 드시던 물컵이 놓여 있었죠.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도 닫혀 있었어요.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하나가 걸렸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서랍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글씨로 쓴 일기장이라는 글자. 치매 환자가 일기를. 저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7년 6월 1일. 오늘 아침 정신이 돌아왔다. 원장이 또 옆방 할머니를 때렸다. 나는 본 척도 못한다. 내일이면 또 기억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기록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월 15일 밤 10시 원장이 내 방에 들어왔다. 할멈, 또 돌아다녔지? 다음엔 묶어놓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치매인 척해야 살 수 있다. 7월 3일 박정희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다. 딸 같아.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선생님이 다칠까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치매가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마다 모든 걸 기록하셨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8월 15일 원장이 말했다. 내일이면 보내줄게. 영원히. 나는 안다. 내일 죽는다는 뜻이다. 박정희 선생님, 이걸 읽고 계신다면 부디 글씨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부디 다음에 올 말을. 할머니는 끝까지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15년간 억눌렀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또 내가 나서면 누군가 다친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제가 지키지 못해서, 제가 비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침대 시트 위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은빛 나비 로켓 반지. 구급대원들이 옮기면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로켓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사진 2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 장은 젊은 시절 할머니와 남편. 다른 한 장은 작은 쪽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마지막 힘을 다해 쓴 듯한 글씨로 살려줘. 그날 오후 3시 저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하늘 장례식장 3층 301호 빈소. 영자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조차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장례 절차만 진행해 주세요. 저희는 바빠서 못 갑니다. 장례식장 직원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흑백 사진 속 할머니는 제가 아는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할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했고 들어도 못 들은 척했어요. 손에 쥔 은빛 나비 로켓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그 말씀 부디 그 뒤에 올 말을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디 그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딸 지수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원룸 책상 서랍 깊숙이 감춰뒀던 사진. 10살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지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15년 동안 너를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했어. 내가 죽은 게 다 엄마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 사진 속 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야, 엄마가 이번엔 비겁하지 않을게. 영자 할머니처럼 더 이상 아무도 혼자 죽지 않게 할 거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엄마가 다시 싸울게. 이번엔 제대로. 그날 밤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영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딸아, 이제 괜찮아. 내가 해줄 거라는 거 알았어.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일이 약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게, 더 자연스럽게. 15년 전 여경 시절 위장 수사를 할 때 배웠던 미소였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속으로는 모든 걸 관찰하는 것. 오전 9시 저는 평소처럼 3층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복도 구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렸어요. 301호부터 310호까지 10개 병실, 복도 중앙에 간호사실, 복도 끝에 계단 입구, 그리고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된 CCTV. 일주일 전부터 고장이었다고? 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장에 달린 CCTV를 올려다봤어요. 렌즈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원 램프는 켜져 있었죠. 고장이 아니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각도가 문제였어요. CCTV는 계단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단 중간 부분은 사각지대였죠. 의도적으로 각도를 틀어놨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걸레를 헹구면서 생각했어요. 사각지대가 몇 군데나 될까?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301호 할머니 일 정말 안타까워. 치매 환자분들 새벽에 배회하시면 위험한데. 맞아. 그래서 요즘 야간 순찰 더 자주 도는 거잖아. 근데 원장님이 CCTV 추가 설치한다고 하시던데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진짜요? 어디예요? 각층 계단이랑 복도 곳곳에. 이번 일로 안전 문제가 불거져서 증거 인멸하려는 거군. 저는 숟가락을 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거 좋네요. 환자분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겉으로는 동조하면서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새 CCTV가 설치되기 전에 움직여야 해. 오후 2시 원장이 외출한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으로 외출합니다. 3시간 후 복귀 예정. 저는 3층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원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뒤, 저는 조용히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어요. 대부분 낮 시간에는 1층 휴게실에서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셨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잠금 장치는 구식 열쇠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머리핀 하나를 꺼냈어요. 20년 전에 배운 기술. 범죄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가끔 문을 따야 했거든요. 5초,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15년 만에 느껴보는 이 긴장감이 저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원장실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원장의 상장들이 걸려 있었죠. 모범 사업자상, 지역 봉사상, 우수 요양원 선정.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볼펜, 메모지, 명함들. 두 번째 서랍 계약서, 직원 명단.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이거군. 저는 다시 머리핀을 꺼냈어요. 10초 뒤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장기 입소자 명단 및 관리 일지. 페이지를 넘기니 환자들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 간단한 메모.
김땡땡 8월 3일 야간 복도 배회 조치 완료. 이땡땡 7월 15일 식사 거부 경고 1회. 김영자 8월 15일 최종 조치 예정. 최종 조치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날짜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확신이었습니다. 계획적 살인이었어.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계장부 내부용. 정부 지원금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공식 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달랐어요. 1인당 월 150만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씩만 환자 관리비로 쓰고 나머지 50만 원은 따로 빼돌린 거였죠. 환자 50명이면 월 2,500만 원. 1년이면 3억.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찰칵, 찰칵, 찰칵 20장을 찍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원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찰칵,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파일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책상 뒤 커튼 뒤로 몸을 숨겼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잠갔는데. 정태수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커튼 틈으로 원장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어 확인하더니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죠. 휴, 괜히 신경 쓰이네. 그는 책상 위 서류 몇 장을 집어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5분을 기다린 뒤 저는 조용히 원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빨리 3층으로 올라갔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요양원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찍어둔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디에 제보해야 할까요? 경찰?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은 지역 경찰과 유착 관계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죠. 실버타운 해맑은 집 사건 사고. 검색 결과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비리 의혹, 취재 중단으로 논란. 2016년 10월 기사였어요. SBC 탐사보도팀 이민준 기자가 작성한 기사였죠.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실버타운 해맑은 집을 비롯한 정태수 원장 산하 요양원 5곳에서 정부 지원금 횡령 및 환자 학대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계기관의 조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료됐다. 취재팀은 내부 고발을 토대로 추가 취재를 진행 중이었으나 상부 지시로 보도가 무산됐다. 상부 지시로 무산. 압력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기사 하단에 적힌 기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원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 제보 실버타운 해맑은 집 살인 사건 증거. 이민준 기자님께. 저는 해맑은 집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2017년 8월 16일 김영자 78세 할머니가 계단 실족사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적 살인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1.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일기장 사진. 2. 요양원 내부 관리 일지 사진 20장. 3.
횡령 증거 회계 장부 사진 15장. 기자님이 1년 전 취재하시다 무산된 그 사건. 이제 제대로 끝낼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박정희 올림. 저는 첨부 파일을 모두 업로드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휙! 메일이 전송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영자 할머니의 은빛 나비 로켓을 꺼내 들었습니다. 로켓 안에 든 작은 쪽지. 살려줘. 저는 쪽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할머니, 제가 살려드릴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를.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네, 박정희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제 메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료 확인하셨나요? 네. 이거 진짜입니까? 네. 전부 진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성북구 한 골목길 끝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카페 그림자라는 이름처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이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카페 문이 열렸어요. 뿔테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백팩을 메고 구겨진 셔츠를 입은 채였죠.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손을 살짝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박정희 씨, 맞으신가요? 네. 앉으세요, 이민준 기자님.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백팩을 내려놓고 저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실례지만 연세가 62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분이 어떻게 저런 자료를.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원래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 자료들이 진짜냐는 거죠?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찾던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그는 백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열어 제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작년에 내부 고발을 받았을 때 딱 여기까지만 확인했어요. 정부 지원금 횡령 의혹.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회계 장부 실물이 필요했거든요. 지금은 있잖아요. 네. 박정희 씨가 보내주신 사진들. 이건 폭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흥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영자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김영자 할머니가 직접 쓰신 겁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 정신이 온전할 때마다 기록하신 거예요. 8월 15일 마지막 기록을 보세요.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원장이 말했다. 내일이면 보내줄게. 영원히. 이건 살인 예고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계단에서 실족사하셨죠. 이민준 기자는 일기장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박정희 씨, 이거 방송 타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겁니다. 그래야죠.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년에 제 보도가 무산된 이유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태수 원장이 지역 유지거든요. 구청, 경찰,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연줄이 닿아 있어요. 제가 취재하려고 하자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증거 불충분, 명예훼손 소지 어쩌고 하면서요.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저도 회사원이니까요. 승진 문제도 있었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어요. 그럼 이번에도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작년엔 증거가 약했어요. 내부 고발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죠. 하지만 지금은 물증이 있습니다. 회계장부 사진, 피해자의 일기장, 그리고 그는 백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요양원 내부 CCTV 분석 자료도 있어요. 각도가 이상하게 틀어진 부분들, 사각지대들, 전부 의도적입니다. 저는 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포기하지 않았었구나. 기자님, 혹시 1년 동안 계속 취재하신 거예요? 네. 회사 몰래요. 개인적으로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 형이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산재로 다쳤거든요. 2년 전에 원장 사나 다른 요양원에서요. 근데 회사는 산재 처리 안 해줬어요. 자기 과실이라면서. 형은 지금도 일을 못합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기 시작한 겁니다. 정태수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런데 작년에 보도가 무산되고 저도 좌천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하시려고요? 마지막 기회니까요.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정혜 씨가 보내주신 메일 보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못하면 진짜 영원히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보도하시게요? 아니요. 그러면 또 막힙니다. 이민준 기자가 노트북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태수의 인맥 구조입니다. 성북구청 사회복지과장, 성북경찰서 경위,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이 세 명이 핵심이에요. 유착 관계군요. 네. 제가 작년에 취재할 때 이 세 명이 동시에 압력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는 겁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조직도를 가리켰어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 횡령 증거를 제보합니다. 여기는 정태수 손이 안 닿거든요. 그 다음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제보하고요. 경찰은요? 경찰은 마지막입니다. 방송 보도가 나간 뒤에 여론이 들끓을 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네. 그런데 박정희 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방송에 나가시려면 신원이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내부 고발자로서 얼굴도 나가야 하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숨어 살았던 제가 다시 세상 앞에 나선다는 것.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보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태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은빛 나비 로켓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영자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쥐고 계셨던 반지예요. 안에 쪽지가 있었죠. 살려줘라고. 이민준 기자는 로켓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저는 15년 전에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끝까지 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있었어요. 이민준 기자가 로켓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62세 요양보호사와 35세 기자. 세상이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낮에는 요양원에서 평소처럼 일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더 성실하게, 더 조용하게. 그리고 밤에는 이민준 기자와 만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8월 23일 밤. 박정혜 씨, 이거 보세요. 이민준 기자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장 왔어요. 정식 조사 착수한답니다. 빨리 움직이네요. 횡령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국세청도 움직였어요. 세무조사 들어간대요. 좋네요. 문제는 방송입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부에서 아직도 난색을 표해요. 법적 문제 소지가 어쩌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요. 기다리면 또 무산됩니다. 그는 뭔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유튜브에 올릴게요. 유튜브요? 네. 개인 채널 있거든요. 거기 먼저 올려서 여론 만들고 그 다음에 방송국 설득하는 겁니다. 그럼 기자님이 잘릴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번에 못하면 제 기자 생활도 끝이에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 나보다 더 절박하네. 알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갑시다. 8월 25일 금요일 밤 11시 이민준 기자의 유튜브 채널 진실의 추적자에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제목 단독 요양원 살인 사건의 전말 62세 내부 고발자의 증언. 저는 원룸에서 그 영상을 봤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 62세입니다. 저는 실버타운 해맑은 집에서 3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상은 15분짜리였어요. 영자 할머니의 일기장, 횡령 증거, CCTV 사각지대 분석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업로드 1시간 만에 조회수 5,000회, 2시간 만에 1만 회,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살인이잖아요. 62세에 저렇게 용기를 내시다니. 정태수 처벌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수는 5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실버타운 해맑은 집 2위, 박정희 요양보호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15분.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 원장.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씨.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그 부드러운 음성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당장 만납시다. 혼자 나오세요. 무슨 일로요? 무슨 일이긴.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 반포대교 밑 11시까지. 혼자 오세요. 경찰이나 기자 데려오면 후회할 겁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죠. 협박이군. 하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직접 들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민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정태수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만나자고요. 한강 반포대교 밑 11시.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그럼 제가 같이. 안 돼요. 혼자 오라고 했어요. 대신 기자님은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만약을 위해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몰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챙기세요. 이미 준비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여경 시절 쓰던 물건이었죠. 오전 10시 50분. 한강 반포대교 밑 둔치였습니다. 주말이라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간간히 지나다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 여름 햇살에 반짝이는 물빛,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 녹음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둔치 주차장에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태수가 내렸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얼굴, 굳게 담은 입술, 주먹을 꽉 쥔 손. 그는 제 앞 2미터 거리에 섰습니다. 혼자 왔어요? 네. 주변에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죠. 50미터 뒤편 나무 그늘에 이민준 기자가 망원렌즈 카메라를 들고 숨어 있었으니까요. 정태수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충혈된 눈이 드러났어요. 박정혜 씨,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뭘 했나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유튜브 영상, 당신이 찍은 거 다 알아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다 당신 짓이잖아요. 제 짓이 아니에요. 원장님 짓이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뭐? 영자 할머니를 죽인 건 원장님이잖아요. 8월 15일 원장님이 직접 내일이면 보내줄게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계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증거 있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그냥 치매 환자가 배회하다 실족한 사고일 뿐이에요. 할머니가 직접 쓰신 일기장이 있어요. 전부 기록하셨어요. 원장님이 어떻게 환자들을 학대했는지, 어떻게 횡령했는지. 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미친 할멈이. 치매 환자가 쓴 걸 누가 믿어요? 법원이 믿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믿고 있어요. 지금 조회수 100만 넘었거든요.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와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때리시려고요? 좋아요. 때리세요. 그럼 폭행죄 하나 더 추가되는 거니까요. 당신, 진짜 죽고 싶어요? 죽고 싶진 않죠. 하지만 두렵지도 않아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5년 전에 제 딸이 불에 타 죽었어요. 제가 담당하던 사건 가해자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거든요. 그때 전 모든 걸 잃었어요. 딸도, 남편도, 직업도. 정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전 15년간 숨어 살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나서는 게 두려웠거든요. 또 누군가 다칠까봐. 하지만 영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요.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정태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어요.
펜으로 뭔가 적더니 수표를 뜯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 지금 당장 영상 내리고 입 다물면 드릴게요. 저는 수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1억 드릴게요. 관심 없어요. 그럼 얼마면 돼요? 2억? 3억?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원장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사람의 목숨이요. 제 말에 정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목숨, 원장님이 학대했던 모든 환자들의 고통,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 위로 잔물결이 일었어요. 정태수는 수표를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박정혜 씨,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왜 진작 나서지 못했는지.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뒤에 사람 많아요. 구청, 경찰, 국회의원까지. 당신 같은 할멈 하나 짓밟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럼 짓밟아 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전 이미 다 잃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원장님은요? 5개 요양원, 연 매출 30억, 명예, 지위, 가족. 잃을 게 많으시잖아요. 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미친.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시는 겁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경찰 2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었죠. 정태수는 재빨리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이끼리 대화 중이에요. 큰 소리 내서 신고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경찰들은 잠시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돌아갔습니다. 정태수가 이를 갈았어요. 재수 좋네. 원장님이야말로 재수 좋으시네요. 아직은 체포 안 되셨잖아요. 곧 될 겁니다. 검찰 수사 들어가면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떠나려고요. 박정희. 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꽤 세게 들어갔어요. 놓으세요. 당신 집 주소 알아요. 혼자 사시죠?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녹음 다 됐어요. 지금까지 나눈 대화 전부요. 뇌물 제공 시도, 협박, 살인 암시. 전부 녹음됐어요. 정태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팔을 빼냈어요. 그리고 원장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뒤에도 사람 있어요. 전 혼자가 아니에요. 50m 뒤편에서 이민준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모든 장면을 찍었죠. 저는 정태수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그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둔치를 벗어나 이민준 기자와 합류했습니다. 다 찍으셨어요? 네. 전부 다요. 그는 카메라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정태수가 수표를 내미는 장면, 협박하는 장면, 제 팔을 붙잡는 장면까지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민준 기자가 말했어요. 뇌물 제공, 협박, 폭행 미수. 전부 증거 확보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1억 드릴게요. 당신 집 주소 알아요. 혼자 사시죠?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정태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민준 기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진짜 끝장낼 수 있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마치 시간처럼, 마치 진실처럼. 기자님, 이제 어떻게 하죠? 바로 방송국 갑니다. 이 영상이랑 녹음 파일 들고요. 이제 상부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씨? 성북경찰서 수사과 강민수 경위입니다.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경찰서요? 네. 정태수 씨가 박정희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고소 예상했던 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강민수 경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런 일로 경찰 귀찮게 하지 마세요. 괜히 나섰다가 인생 꼬이는 거 많이 봤어요.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역고소당했어요. 명예훼손이랑 무고죄로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 증거 있잖아요. 네, 알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경찰마저 저쪽 편이면. 그날 밤 이민준 기자가 방송국에 가서 프로듀서를 설득했습니다. 새벽 2시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성공했습니다. 내일 저녁 9시 본방송 확정. SBC 탐사보도 메인으로 나갑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 지수의 사진을 꺼냈어요. 지수야, 엄마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지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무섭긴 해.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 1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2017년 8월 27일 일요일 오후 8시 55분. 저는 원룸 침대에 앉아 TV를 켜고 있었습니다. SBC 채널. 손에는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5분 뒤면 제 얼굴이, 제 목소리가 전국에 방송됩니다. 정말 괜찮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9시 정각. SBC 일요특집 탐사보도 시작.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62세 요양보호사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살인 사건의 전말.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버타운 해맑은 집 외관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저는 3년간 이 요양원에서 일하며 모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TV 속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어요. 하지만 지금 TV 앞에 앉은 진짜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영상은 30분간 계속됐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일기장, 횡령 증거 서류들, 정태수의 협박 녹음, 그리고 한강에서 찍은 뇌물 제공 장면까지 모든 것이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오후 9시 30분,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금 이 방송을 봤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민준 기자였어요. 박정희 씨, 대박 났어요.
시청률 18.7%. 역대급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관련 키워드예요. 박정희 요양보호사, 정태수, 실버타운 해맑은 집. 그래요. 왜요? 안 기쁘세요? 기쁘긴 한데 무섭기도 해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전 국민이 알았어요. 정태수는 이제 끝이에요. 그럴까요? 그럼요. 내일부터 검찰 수사 들어갈 거고 경찰도 움직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걸까?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 37건,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와 있었어요. 응원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멋지세요. 하지만 그 사이에 섬뜩한 문자도 있었습니다. 늙은 년 주제에 나대지 마. 집 주소 알아냈다. 조심해. 오늘 밤 잘 자라.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 문자였어요. 저는 이민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협박 문자가 와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일단 전부 캡처해서 저장하세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경찰서 가시잖아요. 그때 같이 신고하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여론이 우리 편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전화를 끊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북경찰서에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야 했어요. 외출하려는데 현관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뭔가 놓인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죽은 쥐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핏자국과 함께, 그리고 쪽지 하나. 다음은 내 차례.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10시 성북경찰서 수사과. 저는 강민수 경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다부진 체격의 남자. 그는 서류를 펼쳐놓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박정희 씨, 정태수 씨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셨습니다. 진술하시죠.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전부 사실이에요. 증거 있어요? 네. 영자 할머니 일기장, 횡령 서류,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전부 제출했어요. 강민수 경위가 비웃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쓴 일기장이요? 그게 증거가 돼요? 필적 감정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횡령 서류는 어떻게 구했어요? 원장실에 무단 침입한 거 아니에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박 씨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럼 한강에서의 녹음 파일은요? 정태수가 뇌물 제공하고 협박한 거요. 그것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불법이에요. 강민수 경위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박정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괜히 나서서 인생 꼬이는 거예요. 정태수 원장님은 이 지역 유지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였잖아요. 치매 환자가 배회하다 넘어진 거. 그런 일 요양원에서 흔해요. 사고가 아니에요. 계획적 살인이었어요. 증거 없잖아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강민수 경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합의하세요. 정태수 원장님이 합의금 주신대요. 그리고 모든 고소 취하하시겠대요. 얼마요? 1억.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억.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 하지만 필요 없어요. 뭐?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요? 정혜, 강민수 경위가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어르신. 정의가 뭔지 알아요?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게 정의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 끝났으면 가도 되나요? 아직 할 말 많은데. 변호사 대동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수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경찰도 저쪽 편이면 나는 어떻게 싸워야 하지? 오후 3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붉은 페인트로 쓴 글씨였습니다. 입 닥쳐. 저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CCTV 확인했는데요. 범인이 모자 깊게 눌렀어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도 신고해야죠. 신고는 하겠습니다만.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해요. 이런 일로 건물 이미지가.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해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조심하세요. 관리실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민준 기자였어요. 박정혜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방송국 상부에서 압력 들어왔어요. 보도 취소하래요. 뭐라고요? 정태수 쪽 변호사가 방송국 고소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광고주들한테도 압력 넣은 것 같아요. 광고 취소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대기 발령 떨어졌어요. 추가 보도 금지래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씨. 제가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기자님. 기자님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면 정태수가 이기는 거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울을 덮어가고 있었죠. 마치 제 마음처럼. 밤 10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누군가 문고리를 만지는 소리.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 소리는 계속됐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는 문고리를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남자가 사라졌어요.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휴대폰을 꺼내 딸 지수의 사진을 봤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잘못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용기를 냈는데, 15년 만에 제대로 싸워보려 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짓밟히는 세상. 미안해, 영자 할머니. 제가 너무 약해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그냥 합의금 받고 조용히 살까?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지만 가방에서 은빛 나비 로켓을 꺼냈습니다. 로켓을 열었어요. 살려줘. 할머니의 마지막 쪽지. 저는 로켓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 15년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정이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와줘. 나 혼자는 안 되겠어.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오전 7시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씨, 이민준 기자 연락되세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SBC 탐사보도팀 PD였어요. 아니요, 어젯밤 이후로 연락 안 됐는데요. 큰일 났어요. 이 기자가 어젯밤부터 실종됐어요. 집에도 안 들어갔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실종이요? 네.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민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자님, 어디세요? 연락 주세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아니었습니다. 정태수가 손을 쓴 게 분명했어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구멍으로 확인했습니다. 낯익은 얼굴.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야, 정이야. 전 남편 박승철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거의 다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들어와. 그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룸을 둘러보더니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지수 생각난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전화 받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수 사진 꺼내봤어. 그동안 한 번도 못 봤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이야. 15년 전에 내가 너무했어. 지수가 죽은 게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나도 힘들어서 누군가를 원망해야 했나 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실제로 내 잘못이었으니까. 아니야. 방화한 놈이 잘못한 거지. 넌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제 뉴스 봤어. 내가 나오는 거. 62세에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게 대단하더라. 그래서 생각했어. 아, 내가 15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뭘? 정의가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었어. 너는 그냥 너무 많이 다쳐서 쉬고 있었던 거였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위로였습니다.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오전 9시. 저는 승철과 함께 이민준 기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포구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 승철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냈어요. 너 아직도 그거 할 줄 알아? 여경 출신이잖아. 찰칵. 10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지만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이거 봐. 승철이 소파 옆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이민준 기자의 휴대폰.
화면이 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행당한 거야.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살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태수 인맥도 추가 조사 필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강민수 경위 월 300만 원 뇌물수수. 김철호 구청장 인허가 특혜 제공. 이상훈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 자금 수수. 그리고 마지막 줄. 박영수 청부 폭력. 전과 오범. 정태수의 해결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승철이 제 어깨 너머로 봤습니다. 청부 폭력? 이거 진짜 조직 폭력배잖아. 이민준 기자가 이 사람한테 당한 거야.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쾅!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었어요. 거기 누구야?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승철이 저를 뒤로 밀었어요. 정희야, 나가. 하지만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승철이 막았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승철이 뒤로 밀렸습니다. 66세의 몸으로 싸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승철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승철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정희야, 나가. 경찰 불러. 저는 현관문으로 뛰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폭행 신고합니다. 마포구.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두 남자는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승철은 입술이 찢어지고 오른쪽 눈가에 멍이 든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이값 못하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2시, 저희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승철의 지인이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정태수가 직접 범죄를 지시했다는 증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증. 그때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원장실. 3번째 서랍. 거기에 더 많은 서류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지 못한 서류들. 다시 들어가야 해. 뭐? 요양원 원장실에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정희야, 미쳤어? 이미 들킨 상태잖아. 다시 들어가면 잡혀. 하지만 그거 없이는 이길 수 없어. 저는 승철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에는 내가 도망쳤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끝까지 갈 거야. 승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 멍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같이 간다. 이 나이에 또 얻어맞을 줄은 몰랐는데. 밤 11시, 실버타운 해맑은 집 앞. 저와 승철은 후문으로 접근했습니다. 경비원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갔습니다. 승철은 계단을 오르며 숨을 헐떡였어요. 괜찮아? 응. 그냥 나이 먹었다는 게 실감나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 섰어요. 내가 망볼게. 빨리 해. 승철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머리핀으로 문을 땄습니다. 찰칵.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켜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3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이 2개 더 있었습니다. 청부 폭력 계약서, 사망 환자 명단 및 보험금 수령 내역.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찰칵, 찰칵, 찰칵.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승철의 급한 목소리.
저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책상 뒤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누가 여기 왔어? 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 CCTV 확인했습니다. 2명이 후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경이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찾아. 밖에 있을 리 없어.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책상 뒤 커튼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다른 층 확인해봐. 2 사람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문틈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빨리 나와 계단으로 향했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승철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지? 그때 후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았다. 뛰어갔습니다. 후문에 승철이 2명의 남자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정태수와 강민수 경이었습니다. 놓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3 사람이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박정희. 정태수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드디어 잡았네. 주거침입, 절도, 불법 촬영. 이제 당신 끝이야. 놓으라고요. 경희님 체포해요. 강민수 경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4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남경찰서 완장을 찬 경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민준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멍든 얼굴이었지만 살아있었어요. 기자님, 박정희 씨. 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정태수, 강민수, 당신들을 감금, 폭행, 뇌물수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태수가 발악했어요.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불러. 변호사는 조사실에서 만나시죠. 강민수 경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이민준 기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네. 겨우 빠져나왔어요. 박영수라는 놈이 저를 폐건물에 가뒀었는데 건물 관리인이 신고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경찰이 정태수와 강민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정태수가 저를 노려봤어요. 야, 넌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원장님.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까지 전부 녹음됐어요. 당신 끝이야, 체포해요. 전부요. 정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3개월 뒤 2017년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어요.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요양원 피해자 가족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정태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개 요양원에서 정부 지원금 12억 원을 횡령했으며 환자 학대 23건, 그리고 김영자 씨에 대한 살인교사 1건을 저질렀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개월 전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정태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또한 피고인 강민수 경위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합니다. 강민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승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응. 12년. 잘 됐네. 우리는 법원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달려왔어요. 박정희 씨,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승리감보다는 안도감이에요. 드디어 영자 할머니께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요? 새로운 요양원에서 다시 일할 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곳에서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 들어줄 겁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승철과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정희야. 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66세의 노인. 하지만 15년 전보다 더 진실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우리 천천히 해보자. 그가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영자 할머니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묘지였어요. 묘비 앞에 은빛 나비 로켓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끝났어요. 제대로 끝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남기신 일기장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기록해 주셨으니까 제가 싸울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살게요. 묘지를 나왔습니다. 입구에서 승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응. 그럼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무슨 바람이야? 그냥 오랜만에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젊지 않은 두 사람. 하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2018년 2월 14일. 정태수가 수감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살인 사건의 주범 정태수 씨가 교도소 내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교도소 외부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 12일 밤 정 씨는 같은 수용동에 있던 수감자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폭행죄 등으로 수감된 이들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 씨는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완전히 끝났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민준 기자였어요. 박정희 씨, 뉴스 보셨죠? 네. 어떠세요? 기분이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요.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정태수는 하반신 마비에 재산도 전부 몰수됐고
가족들도 다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강민수 경위는 어제 이혼 확정됐대요. 부인이 재산 분할 청구했는데 전부 피해자 배상금으로 날아가서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알겠어요, 기자님. 박정희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2월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저는 새로 취직한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푸른 하늘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성북구가 아닌 강남구에 있는 제대로 된 곳이었죠. 원장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 그리고 305호 할아버지께서 박 선생님 찾으시더라고요. 305호.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78세 할아버지였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웃으셨습니다. 박 선생, TV에서 봤어. 용감하시더라고. 아, 그거요. 우리 딸이 말이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살만하대. 고맙다고 전해달래.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쉬운 일 아니지. 나이 들어서 다시 싸운다는 게. 할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네. 정말로. 그날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어가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 9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국 냄새가 났어요. 왔어? 승철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가끔 들러서 밥을 해주곤 했어요. 미역국 끓였어. 먹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김치와 계란말이.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맛있다. 다행이네. 승철은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오늘 뉴스 봤어. 응. 어때? 기분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잘 모르겠어. 이겼는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아. 그럴 수 있지. 승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원래 그래. 끝나고 나면 공허한 거야. 왜냐면 진짜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되돌리는 거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살리는 거, 지수 살리는 거.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승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66세의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2018년 3월 3일. 영자 할머니 49제였습니다. 저는 승철과 함께 절을 찾았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 스님이 독경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독경이 끝났습니다. 스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보살님,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봅니다. 네. 이기셨는데 왜 괴로우신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싸움은 이겼지만 원래 목적은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그분을 살리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었는데 그건 영원히 불가능하니까요. 스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스님이 영정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분은 이미 구원받으셨습니다. 보살님 덕분에요.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보살님이 진실을 밝혀주셨으니까요. 그럴까요? 그럼요. 이제 이분은 편히 가셨을 겁니다. 이제 보살님도 편히 사셔야죠. 절을 나왔습니다. 3월의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혼자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딸 지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10살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끝냈어. 15년 걸렸지만 사진 속 지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비겁하지 않았어. 이번엔 끝까지 싸웠어. 그리고 이겼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 알겠다. 내가 없으니까.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간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울음이 멈췄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저는 지수의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작은 액자를 놓고 그 안에 넣었어요. 이제 숨기지 않을게. 엄마가 내 엄마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2018년 4월 15일 정태수의 최종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징역 12년 확정. 그리고 동시에 민사소송에서 전 재산 몰수 판결이 났어요. 5개 요양원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됐습니다. 정태수의 아내는 이혼했고 두 아들은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민준 기자와 만났습니다. 박정혜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모르겠어요. 이겨서 기쁜데 동시에 공허해요. 이민준 기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형이 그러더라고요. 복수는 원래 그렇다고. 끝나고 나면 허무하다고. 기자님, 형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산재 인정받았어요. 박정혜 씨 사건이 터지면서 과거 사건들도 재조사 들어갔거든요. 보상금도 받았고요. 다행이네요. 네. 형이 박정혜 씨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정혜 씨. 네. 우리가 한 일 의미 있었어요. 정태수 하나 잡은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지금 전국 요양원에 특별감사 들어가고 있고 법도 개정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공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민준 기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상을 바꿨다. 그 말이 조금씩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었지만 영자 할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손에는 노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다녀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됐어요. 15년 동안 숨어 살다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할머니. 제가 이제 악몽 안 꿔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산소를 내려오는 길. 승철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응. 밥 먹으러 갈까? 그래.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희야. 응? 너 이제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에는 늘 무거워 보였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럴지도 몰라. 이제 좀 가벼워진 것 같아. 그날 밤 원룸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 놓인 지수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잘 자, 지수야.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딸아. 이제 편히 살아. 그리고 할머니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0살 지수였어요. 엄마, 잘했어. 이제 괜찮아. 꿈속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2018년 8월 16일, 영자 할머니 일주기였습니다. 저는 푸른 하늘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환자분들은 모두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승철과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었어요. 아직 재혼까지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3번은 같이 저녁을 먹었죠. 이민준 기자는 특종으로 상을 받았고 탐사보도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태수는 하반신 마비 상태로 교도소 의료동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면회객은 아무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수 경위는 출소 후 지방의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삶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영자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은빛 나비 로켓을 다시 놓았어요. 할머니, 1년이 지났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강민수도요. 할머니께서 원하시던 대로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할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복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건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였어요. 1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던 제가 다시 사람이 될 기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그리고 편히 쉬세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옵니다. 62세의 박정희는 15년 만에 다시 싸웠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2세 요양보호사 박정혜 씨. 15년간 숨어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다시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정혜 씨처럼 용기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